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현재 결혼을 한 지는 10년 가까이 되었고, 일란성 쌍둥이인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에 어머니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한 그렇게 된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사내 연애를 했거든요. 제가 먼저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이 참 진중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고백했고 2년에 가까운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연애와 결혼 모든 과정이 평탄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연애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 그 평범함이 싫어서 라고 대답해서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말이죠.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이직했습니다. 뭐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지 말라는 법 같은 건 없었지만 회사가 막 크지 않았다 보니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부담감이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기업으로 이직했어요. 저는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긴 했습니다. 이직하고 그 뒤로도 운이 좋았던 건지 잘 풀렸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던 때에 더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듯 아내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일랑성 쌍둥이였습니다. 주위에서 너는 엄청나게 복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처럼 인생이 순탄하게 잘 굴러가는 사람은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굴러갔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제 유년기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 그 시절에 자식을 키워내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자식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속을 썩이는 자식도 아니었어요. 물론 원망했던 적도 많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없는 것인지, 우리 집은 왜 늘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건지 말이죠. 그렇게 어른이 되고 취직을 하고 내 손으로 돈이라는 걸 처음 벌게 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나를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을 하셨을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이 되어 어머니와 더 각별해진 경우였습니다. 뭐, 굉장히 살갑게 한다기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한 아들인지라 표현을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였는지는 몰라도 저는 제 가족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다르기는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컸으니 내 자식들은 내가 힘들었던 걸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 준비도 열심히 했던 거고 말이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말이죠. 완벽한 아빠, 완벽한 남편이 되고 싶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복직한다고 하더군요. 회사 다니기 힘들면 다니지 않아도 돼. 당시에 제가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혼자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더 나았지만 저는 아내가 일을 하기 힘들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엄마 밑에서 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만두고 싶으면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고 싶지 않아 했어요. 나도 내일 하는 게 좋아. 애들은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다면 반대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길 바라는 것? 그런 걸 바란 적은 없어요. 아내도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린애들 보려면 고생 많으실 텐데. 내가 내 손주들 보는 게 뭐가 힘드냐? 나는 정말 괜찮다.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아이고, 괜찮대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들 된 도리에서 이제 한갑인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을 본다는 게 마음이 영 결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또 내가 어머니한테 그만큼 잘하면 되지. 그리고 아이들 늦게까지 봐주시는 날에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게 하자.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 뭐가 불편해. 나는 어머님 좋은데? 아내의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원래 아내가 아이를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받는 방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과 동시에 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신다고 하시고 또 아내는 어머님이 반쯤은 함께 사는 생활을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해주니 그냥 저는 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월 100만 원을 줄게. 이거를 당신이랑 나랑 합쳐서 드리는 거라고 하고 어머님한테 드려. 아니, 정말로 내가 합쳐서 드려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래. 월급이 제가 더 많기도 했지만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 100만 원을 아내와 함께 합쳐서 드리는 걸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매달 잘 챙겨 드릴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아내를 보고 아, 내가 장가를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말이죠.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이지 까맣게 모른 채 살아갔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에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건 다름 아닌 어머님과 아내의 어딘가 이상한 모습들 때문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아내를 불편해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내일 저녁에 내가 약속이 있어서 지연이가 조금 일찍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내를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직접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제가 그 말을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어머니가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으시다고 당신이 조금만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던데? 이야기 들었어? 어머니가? 아니, 못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순간적으로 얼굴에 짜증의 감정이 섞여 지나가는 아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언제 그런 표정을 지었냐는 듯 금방 웃으며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약속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면 내가 일찍 들어와야지. 오후 반차 쓰면 되겠다. 당신이 곤란하면 내가 쓸게. 아니야. 나 내일 크게 바쁠 일 없어. 나도 일찍 퇴근해서 오랜만에 애들이랑 놀지 뭐. 요즘 바쁘다고 매일같이 어머니께 맡겨두기만 했잖아. 사실 그쯤에 저도 아내도 회사에 바쁜 일이 많아서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혹은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었던 게 맞았습니다. 아내가 손뼉을 치며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뭘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찝찝함을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어머님은 아내가 바쁜데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그리고 아내는 순간적으로 너무 바쁜데 아이까지 봐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을 낸 거라고 말이죠. 아마 저 편해지자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와서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정도 그런 일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집에 들어오니?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주말에 어디 외출할 일이 있어 그런다. 그러면 들어오냐고 떠보듯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떠보듯 물어보세요? 너 혹시 일 있을까봐 그러지. 일 있으면 안 들어와도 돼요? 어쩔 수 없이 바쁜 일이면 내가 약속을 취소해야지. 어머니의 그 말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몰랐거든요. 제가 일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이한테 말할 거잖아요. 들어올게요. 그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무슨 어머니를 탓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투에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참견할 뻔했어요. 하지만 참기는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머님 편을 드는 게 어머님이 더 곤란해질 수도 있고 또 앞뒤 전후 사정을 하나도 모르긴 했으니까 말이죠. 그냥 그날 이후로 모른 척 짐짓 아내에게 이런 걸 물어봤던 기억은 있어요. 요즘 어머님이랑 사이는 어때? 왜?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 안 좋아 보여? 아니, 나한테 뭐 통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는 분이시잖아. 별다르게 나쁠 게 있나? 평소랑 같이 뭐. 내가 너무 바빠서 그게 죄송하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아들이 생활비 주긴 하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뭐? 100만 원? 아휴, 그 정도는 나도 싫어. 누가 아들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받고 그러나. 아무리 애들 봐준다고 해도 지들도 먹고 살고 또 번 거 모아야 하는데. 친구분과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런 거로 있는데 없는 척 하실 분도 아니었지만 그러고 보니 마음에 더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돈을 굉장히 아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어머님이 검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적게 받으셔서 그러신 거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든 생각은 계속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어머니, 용돈을 조금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물었어요. 일부러 아내가 없을 때 말입니다. 아유, 됐다.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뭐, 너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장도 애미가 다 보는데 더 없어도 돼. 확실히 10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은 너무 적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0만 원이 뭐가 적냐? 그것도 다 돈인데. 그리고 나는 그 돈 말고도 모아놓은 돈도 있고 니들 살림에 보태지 더 줄 필요 없다. 세상에 20만 원이라뇨?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리고 있자 어머님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듯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왜 그러니? 뭐가 문제가 있니?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도 나기도 하고 수년의 세월 동안 저에게 받아간 100만 원 중 매달 80만 원은 어디에 쓴 건지, 그걸 왜 비밀로 한 건지,
어머니에게 어쩌자고 20만 원밖에 드리지 않은 것인지 따져 묻고 싶은 말이 한 트럭이었지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야기하면 욱해서 이런 말을 다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내에게 말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중요한 이야기야? 나 오늘 바쁜데. 중요한 이야기야. 제가 그렇게 정색하고 단호하게 말하니 아내는 어딘가 움찔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 그런 거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순순히 저녁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오늘 아내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 하루만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가 있으시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 말을 따라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무섭게 이래? 당신 그동안 어머니한테 한 달에 20만 원만 드렸니? 제 말에 아내는 순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거기서 무슨 소리냐가 나오지 않는 걸로 이미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화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래? 지금 어머님이 그랬는지 아닌지가 중요해? 어머님이 우연히 통화하는 거 들었다. 친구분이랑. 아내는 그런 제 말에 잠시 저를 빤히 봤습니다. 뭔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의 그런 반응에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친정에 줬어. 뭐라고? 엄마가 몇 년 전부터 돈이 없다고 생활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시기가 당신이 나한테 100만 원을 매달 보내줄 테니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던 시기랑 딱 맞았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몇 달만 도와드린다는 게 나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장모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면 자식된 도리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 저에게 그런 사실을 숨겨오고 또 저희 아이 둘을 수년 동안 봐주신 어머님께 여태 월 20만 원만 드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신 친정에 돈이 정 필요했으면 나한테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해결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 용돈에서 그걸 빼서 드릴 생각을 해? 그것도 80만 원이나? 저는 이쯤 되면 아내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그 대답은 지금 다시 떠올려 봐도 정말 뒤통수가 얼얼하네요. 2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뭐? 라고 되물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애들을 나이도 드신 분이 수년간 아무 조건 없이 봐주셨는데 월 20만 원의 용돈이 충분하다니요?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입니다. 어머님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셨잖아.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비용 감소하는 거야. 어머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또 본인 이미 가지고 있으신 돈도 조금 있고 연금 나오고
20만 원이면 성의 표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내의 그 말에 그간 누르고 있었던 화를 터뜨렸던 것 같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당신 애들 하루만 봐도 힘들다고 하지?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피곤하다. 그걸 수년 동안 자기 손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먹이고 재우고 하시면서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신 분이야. 20만 원이 충분해?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봐라. 시어머니 먹여드리고 재워드렸으니 애 봐주는 거 용돈 20만 원만 드리려도 충분하지 않냐고. 당신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말이지.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20만 원은 충분하고 친정에 가는 80은 이유도 없이 드려도 되는 거고, 그것도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으로? 아,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뭔데 20만 원은 충분하다고 혼자 판단해서 어머님께는 20만 원을 드리고 당신 친정에는 80만 원을 드렸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게 결국은 아깝다는 말 아니야? 정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은 기분 아시나요? 딱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내는 다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대응한 거겠네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그래, 이제 주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동안 들였던 것도 내가 살면서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치사한 사람을 만들더군요. 사람에게 정이 떨어진다는 기분을 저는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한동안 냉각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바로 어머님께 100만 원씩을 제가 직접 이체했어요. 집안의 분위기와 갑자기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된 용돈에 어머님은 지금 상황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한 번에 눈치를 채셨습니다. 너희 둘 요즘 무슨 문제 있니? 나 때문이니? 어머님 때문 아니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오랫동안 저한테 거짓말해온 게 있어서 제가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거니까. 아마 어머님은 용돈 문제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저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볼수록 아내에 대한 화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말이죠. 그 무렵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수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단순히 돈에 대한 것보다 그게 더 컸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자.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결론이 그렇게 날 수도 있는 거겠지. 제 그 말에 아내는 상당히 놀란 듯 했어요. 아내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었나 보더라고요.
당황해서 아내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당신은 아직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당신이 수년에 걸쳐서 나를 기만했다는 거에 나는 화가 더 난 거야. 배신감을 느꼈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신한테 정이 떨어진 거고. 사실 저는 그때 아내의 반응에 더 실망했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아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그냥 돈이 아까워서 화를 낸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저에게 사과하시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너무 급하고 또 힘이 들어서 애한테 생활비를 조금 달라고 했어. 근데 나는 그게 아이가 자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받아온 돈인 줄 알았네. 나도 정말 몰랐어. 미안하네. 아니요. 장모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던 거고요. 제가 화가 난 건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 그리고 그걸 들켰을 때도 그게 뭐가 큰일이냐고 했던 거, 저희 어머니의 고생을 무시한 거, 그런 거에 화가 난 거지. 장모님한테 드린 돈이 아까워서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는 한결 마음이 편하네. 그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맞지. 다행히 장모님이랑은 말이 잘 통했습니다. 장모님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사실 저도 거기다 대고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등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장모님이 다녀간 뒤 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빌었고요. 엄마랑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화가 많이 났겠더라고. 나는 순간 돈 때문에 일어나 싶어서 욱하는 마음에 삐뚤게 말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어머님의 고생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애 하루만 봐도 팔이고 허리고 다 쑤시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 그냥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서 오히려 더 아닌 척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렇게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니 아내가 용서되더라고요. 사실 함께한 세월도 길었고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애정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잘 해보기로 서로를 다잡고서는 그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고 아내도 훨씬 후련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더 잘하는 것 같았고 말이죠. 어머니가 표정이 좋아져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신경이 쓰였어요. 장모님, 아직도 많이 힘드셔? 아니,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있으시대. 그리고 동생도 벌고 나도 조금이지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엄마도 거기에 맞춰야지.
평생을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 아내도 이 일을 계기로 엄마와도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엄청난 일이 숨어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내는 이제 회사에 바쁜 일이 많이 정리되었다며 집에도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내가 해주는 저녁밥도 먹고 어머니도 며칠씩 쉬러 다녀오시고 정말이지 집안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아, 내가 바란 건 이런 가정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말이죠. 꼭 그럴 때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지는 것 같아요. 하루는 퇴근을 하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박지원 씨 남편분 되시나요? 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친구인데 지연이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하도 안 돼서 전에 여기서 내려줬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아, 아니입니다. 그런데 아내랑은 무슨 일로? 꼭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민현이가 찾아왔었다고 말 한 번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꼭 연락 달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찾아오는 남자 사람 친구라니 말입니다. 게다가 제 얼굴은 어떻게 알고 저를 불러 세우고서는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모두가 말입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민현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친구가 좋지 않은 상대라는 걸 말이죠. 그게 뭐든 말입니다. 당신이 민현이를 어떻게 알아? 아내가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내의 그런 모습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질려 있었어요. 오늘 집 앞으로 찾아왔었어. 나보고 박지원 씨 남편분 되시냐고. 당신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민현이가 찾아왔었다고 말 좀 전해달라고. 아내는 떨리는 손을 마주 잡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해?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갔는데? 다른 이야기 뭐, 그 사람 친구는 맞긴 해? 어, 어, 친구, 맞아.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이렇게 떨어? 내가 떨었나? 아닌데? 아니야. 누가 봐도 떠는 모습으로 아내는 아니라고 우기더군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한번 왜 왔는지 연락을 해보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따라 나가서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에는 어린애들이 자고 있었고 저 역시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복잡한 심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했던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아내가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몰래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가져다 썼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빚이 얼만지 물어볼까
하기도 했고 말이죠. 직전에 돈 문제가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생각은 차마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지연이. 아내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던 그 말투에서 어딘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런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가 어딘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직감 같은 것 말입니다. 애써 부정했지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원래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회식하고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연락해뒀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회식이 취소되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퇴근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머니와 아이들과 밖에서 외식이라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또 찾아오면 어떡해? 네가 날 안 만나주잖아. 일로 따라와.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 하나도 낯이 익었고 말입니다. 그날따라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아내가 불러도 잘 듣지 못해서 매번 귀가 어둡다고 욕을 먹었었는데 말입니다.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데? 그러게, 헤어지자는 말은 왜 해? 숨어서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정말 누가 제 머리를 엄청나게 세게 치고 간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땡 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멍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넋이 나가 서 있는데 그런 제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더군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정말 좋아서 매달리는 거 아니잖아. 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누굴 바보라 알고. 내가 무슨 이유로 매달리건 너는 나를 만나줘야 할 텐데? 남자의 그 의미심장한 말에 아내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랬지. 나 정말 확 죽어버릴 거라고. 죽어? 네가? 내가 너를 1, 2년 봤냐? 너는 네가 너무 소중해서 절대 못 죽어. 어디서 그런 먹히지도 않을 거짓말로 사람을 협박해? 그동안 많이 줬잖아. 그리고 너 만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내가 냈고. 제발 깨끗하게 좀 찢어지자. 응? 네 남편은 아냐? 네가 네 남편한테 매달 받는 그 80만 원이 너희 엄마가 아니라 내 밑에 나랑 만나는 데이트 비용으로 다 썼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제대로 구분도 되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고 그냥 정말 멍했다, 넋이 나갔다. 그런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넋이 완전히 나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왜? 좋다고 만날 때는 언제고?
이제 재미 다 봤다 싶으니까 없었던 일처럼 얌전히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너한테 처음에 그랬지. 나 만나는 건 쉬워도 헤어지기는 어려운 남자라고. 네가 그래서 더 좋다고 그랬잖아. 정말 계속 이러겠다는 소리야? 계속 만나주면 그만두겠다니까? 야, 왜? 둘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순간 무슨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서서 다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올라탔어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되짚어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바람이 났던 겁니다. 저를 찾아왔던 저 친구라는 남자와 말이죠. 그리고 그간 저에게 받아간 100만 원 중 80만 원은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놀러 다니고 하는 곳에 썼던 데이트 비용이었고 말입니다. 아마 장모님은 그 사실을 모두 아시고 그걸 감싸주러 오신 거겠죠. 자기 딸의 불륜을 말입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와서 차 안에서 눈을 감고 한참을 숨을 골랐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진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군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순간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제 돈으로, 그것도 어머니를 드리라고 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이 불륜한 데 쓴 것도 모자라 나중에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들키자마자 자신의 엄마를 팔아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도 정말이지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 중에 변호사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더니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두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의 조언을 한참을 듣고는 일단은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일찍 왔네. 회식이 일찍 끝났나 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정말 꼴보기 싫다, 증오스럽다, 혐오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아내는데 정말이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먼저 빠져나왔어. 몸이 안 좋아? 어디가?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좀 쉬면 돼. 그렇게 며칠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차 적응되기를 바랐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해진 다음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미행을 붙였어요.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 사람을 미행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다녀야 했고 그러면서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차차 제 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 남자분 쪽에서 대화 내용이랑 통화 녹음본을 다 백업해 두셨더라고요. 증거를 남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협박용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남자분 휴대폰을 통해서 거의 모든 증거를 찾았고요. 그 남자분은 아내 되시는 분 말고도 다른 유부녀들을 몇몇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지 가관 그 자체인 사람이더군요. 물론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서 만난다는 생각보다 뭐 뜯어낼 게 없나 하는 생각에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쯤은 저도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불륜 저지르다가 그 상대방 여자분이 헤어지자고 하면 그동안 만났던 증거들을 들고 남편을 찾아가겠다는 둥,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는 둥 하면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수법인 사람 같습니다. 부인이랑은 3년 전에 만나기 시작했다가 최근 몇 개월 전에 헤어지신 것 같고요. 저에게 잘해보자고, 우리 이제는 잘 살아보자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기에 그 불륜남과 헤어졌다는 시기가 거의 같더라고요. 정말 그쯤 되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너무 평범하기만 한 삶은 재미없지 않아? 그거 복에 겨운 소리야. 그 평범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리고 정말 귀한 거야. 나는 막 스릴 넘치고 이런 삶도 살아보고 싶어. 그건 다음 생에 하세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었는데 아내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걸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아내가 바람이 난 정황 증거들을 다 모았습니다. 뭐 그들의 대화 내용 중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뭐 남편에게 돈을 빼내서 준다는 둥, 남편은 이게 다 시어머니에게 가는 중 안다는 둥 하는 아내의 대화 내용까지 싹 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연이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만 애들 데리고 댁에 가 계시면 안 돼요? 안 좋은 일이니?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댁으로 가셨어요. 어? 어머님이랑 애들은? 저보다 조금 늦게 퇴근한 아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어머니한테는 잠깐 집으로 데리고 가시라고 했어. 할 말? 나한테 무슨 할 말? 아내는 앞으로 자신이 듣게 될 말을 꿈에도 모른 채 제가 앉아있는 식탁 앞에 마주 앉더군요. 아마 제 태도가 그 모든 것들을 안다고는 여기지 못할 만큼 침착했기 때문에 설마 그 일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자 아내가 한 번 더 묻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집어들고는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그 안을 열어 내용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가 안색이 질렸다가 끝내는 손을 덜덜 떠는 모습까지 봤어요. 여보,
지금 여보라는 소리가 나와? 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혼하자. 여보, 안 돼. 나 이혼 못해. 오민이 변호사인 거 알지? 당신이 안 하면 나는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매너 있게 대하는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혼 당하기 싫으면 그냥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사실 더 말을 섞지 않고 싶은 게 제일 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조차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용서? 당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일을 저질렀어야 용서라는 걸 하지. 이게 용서가 되는 일이야? 내 돈으로, 그것도 시어머니 용돈 드리라고 준 돈으로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돈이 다 자기 친정의 엄마 생활비로 쓰였다고 자기 부모님까지 팔아먹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나는 지금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치가 떨리게 싫어. 근데 용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절대 이혼만 할 수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결국에는 장모님한테 전화해 장모님까지 집으로 오시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뭐가 그렇게 죄가 있겠어요. 사위에게 자기 딸이 불륜하느라 그 돈을 불륜남과 썼네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지 않는가.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용서를 해주면 안 되죠. 저런 엄마 밑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도 나한테 정신 차리고 이제는 잘 살겠다고 했어.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잘 지내고 있지 않는가? 대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랑 어떻게 한 집에서 얼굴 보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아내는 제가 마음을 절대 돌릴 것 같지 않자 죽어버리겠다는 둥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저는 정말 마음을 돌릴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연아, 일단 집으로 가자, 응? 정신 좀 차리고. 장모님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내는 울다가 쓰러졌다가 생난리를 치다가 이렇게 두면 정말 사달이 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장모님이 거의 끌고 가다시피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저에게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말도 하셨어요. 물론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 알았고 이혼할 거니까 더 이상 그 여자한테 나타나서 돈 달라고 협박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남자는 찾아온 남편은 제가 처음이라며 신기하다고 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용서하시게요? 제가 용서라 하든 말든 그건 그쪽이 알 바 아니고 내가 다 알았으니 이제 협박할 구실이 없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요. 이혼할 거라면서 왜 이렇게 나서서 단도리를 치는 건데요? 어쨌든 애들 엄마니까요. 그랬어요. 저와는 이혼을 하게 되어 남남이 되더라도 이러나 저러나 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망가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가 미워하는 것과 논외로 말이죠.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질이 나쁜 남자였어요. 협박할 곳이 왜 없어? 제가 무슨 소리라 하냐는 듯 빤히 보자 굉장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회사에 불륜하다가 이혼당했다고.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빼돌려서 불륜남이랑 모텔 가는 데 썼다고 다 까발린다고 해야지. 이제 남편도 없는데 회사까지 잘리면 안 되잖아. 당연히 돈을 주지 않겠어요. 이미 아내와는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악질에 걸린 게 참 안 됐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그만큼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만든 지옥이잖아요. 본인이 다 겪어내는 수밖에요. 아내는 끝까지 저에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갔습니다. 뭐 결국은 소송은 제가 이겼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와 이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를 몰랐어. 어디 잘 사나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아내는 끝까지 그렇게 나오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결국은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과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해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감정이 상해할 사람이 누군데 말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사시던 본가를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무래도 당분간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 어머니가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별다르게 큰 질문들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옆에서 보고 들으시는 게 있으시니 대충은 아시는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회사에 휴직기를 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휴직기를 냈다고 회사에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불륜남이 정말로 회사에 퍼뜨릴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내의 휴직으로 잠정 중단이 된 상태이고 말입니다. 듣기로는 억대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 한 번으로 얻게 되는 대가가 너무 크죠. 그리고 저는 아내가 그동안 차곡차곡 다달이 가져간 저의 8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건 그냥 두려고 했는데 아내가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잘 사나 두고 보자는 둥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제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마 아내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긴 할 겁니다. 아이들의 엄마였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였고 또 정을 붙이고 산 세월이 길어 어지간하면 다 용서하고 무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뒤통수를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여자와는 도저히 그게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내가 겪은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힘들었는지 알려주는 수밖에 말입니다. 물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이미 인생이 그렇게 망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애들 엄만데 잘 살게 두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많이 믿고 의지했던 만큼 실망도 배신감도 큰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걸 보면 말입니다. 언젠가 이 마음이 다 치유가 되어 저도 아내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장 바라는 바거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 이야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저도 지금은 마음에 화가 많다 보니 어디든 털어놓고 이 화를 좀 잠재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많은 분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말이죠.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좋은 분들이랑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인데 아무리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결국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을 보며 제가 치유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문에서 제가 겪은 일을 기사화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결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긴 하지만 언론을 타는 바람에 인터넷에서까지 퍼져서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글들을 읽어보니 제법 실제 사건과 비슷하게 추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익명의 힘을 빌려 이 기회에 자세한 내막을 밝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고객들을 상담하던 코디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상담 코디와 손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듣는 분들께서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다소 격이 없더라도 말을 좀 편하게 해볼게요. 외모를 갖고 뭐라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 사람의 첫인상은 정말 웃겼어요. 위트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성형외과를 찾으시는 분들은 안면 중에 어느 특정 부분만 교정해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오밀조밀하게 조화롭게 못생긴 사람이었어요. 표정도 어찌나 어벙한지 사실 뜯어놓고 보면 아주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외꺼풀인 눈이 축 처져 있으니 되게 멍청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을 첫 대면하는 순간 성형외과 상담을 하는 제 입에서 하 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 정도를 짐작하시겠어요? 한 가지 장점이라면 말을 되게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주 달변이어서가 아니라 어눌하고 혼자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시나요? 그게 또 얼굴 표정이랑 잘 어울려서 재밌게 느껴졌어요. 틈만 나면 온갖 지식을 뽐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잘 모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듣고 있으면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도 그게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 별을 보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별이 있다 또는 밝다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저 별이 어떤 별이고 저쯤 되면 얼마나 멀리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늘어놔요. 그런데 듣다 보면 뭔가 되게 엉터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랄까 좀 많이 허술해서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버리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소는 호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실 좀 혐오스러운 스타일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약간 다시 보게 된 건 이 사람이 재벌가의 회장 아들이었다는 점이었죠. 이름만 대면 알고 그런 회사는 아닌데 나름 코스닥 상장 회사였죠. 그렇게 알고 보니까 사람이 확 달라 보였어요. 좀 산만하고 이상한 말만 해대는 사람에서
유쾌하고 이지적인 사람으로 180도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두어 번 상담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 일적인 관계에서 그런 만남은 거절했지만 워낙에 배경과 능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저도 선뜻 받아들였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고 또 만나본다고 해서 나쁜 거 없으니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기로 했죠. 그런데 몇 번 만나보니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선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구김살이 없는 성격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콤플렉스가 없다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장점이 되는지를 이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웃으면서 받아줄 줄 알았고 늘 여유가 느껴졌어요. 돈을 쓸 때도 물론 그렇지만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좋은 말만 하니 외모의 단점도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좀 엉뚱하게 느껴지는 지식 자랑도 어느 순간 귀엽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저는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운 면도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하루에도 우울했다가 기분 좋았다가를 반복할 때가 많은데 그런 저와 달리 이 사람은 항상 기분이 일정하고 한결같더라고요. 그런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저까지 안정되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덩달아 여유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어딘가에서 들어보니 이것이 후광 효과라는 거래요. 어떤 사람이 가진 배경, 가령 직업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신뢰를 줄 만한 배경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냥 쉬운 말로 콩깍지가 쓰이는 거겠죠. 그 당시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하지만 후광 효과든 콩깍지든 간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했는데요. 재벌가 사람이라곤 하기에는 뭔가 이 사람 몸에 밴 습성이 많이 깨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 사람 정색하게 만드는 건 뭘 먹을 때예요. 보통 사람들이 뭘 먹을 때 고개는 살짝만 숙이고 수저로 음식을 들어서 입으로 넣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 음식을 먹든 접시에 코를 박고 음식을 먹어요. 자장면까지는 보기 힘들어도 이해해 보겠는데 파스타도 그렇게 먹더라고요. 더군다나 진작에 안 고치고 뭐 했는지 몰라도 비염이 굉장히 심해요. 환절기에는 고개를 쳐박고 먹다가 음식에 콧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영혼이 달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맛있다고 지 접시를 들어서 저한테 먹어보라고 권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음식 안 좋아한다고 하거나 못 먹는다고 사양했죠. 환절기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제가 먹을 줄 아는 음식이 없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게 고개를 약간 들고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외국 유학 시절에 몸에 밴 버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외국 유학을 인도 빈민촌에서 하다 왔나 싶었지만 저는 그래도 아시아를 못 벗어나 본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하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또 하나, 이 사람과 만나면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지식 자랑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어느 날 미술관을 가게 됐는데 가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분명 미술에 관련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테고 이걸 또 저한테 줄줄이 읊을 텐데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멀뚱히 듣고만 있으면 너무 제가 바보같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부터 그날 갈 미술관을 미리 돌아보고 관련된 정보를 모조리 외우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아는 척 좀 해보자 싶어 이 지식 저 지식 아는 대로 내뱉었는데 옆에 있던 미술관 큐레이터 분이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리다며 하필 딱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며칠 만에 너무 방대한 지식을 외우다 보니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킨 게 틀림없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민망했는지 얼굴이 화르르 붉어져 그 뒤부턴 입을 조개처럼 꾹 다물고 아무 말 없이 관람만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지식 자랑을 워낙 많이 한 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 공부를 미리미리 그것도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는 걸요.
그간은 학창시절부터 공부와 좀 거리가 멀었던 시간을 보냈던지라 그 점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 넘도록 그 사람과 만났어요. 아까 앞서 말했던 불편한 점 빼고는 그 사람이 특별히 멋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술 먹으러 갑시다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 쪽에서 안달이 나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다닌 것 같네요.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 아무튼 근사한 곳으로 데려가 줬으니까 저도 군말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 사람이랑 만날 동안에는 그 흔한 싸움 한번 한 기억이 없었고 갈등도 없었어요. 저희는 무난하게 잘 맞았고 재밌고 즐거웠던 기억도 나름 많았죠. 그러다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사실 결혼 이야기를 진작에 꺼내고 싶었어요. 1년 차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곳만 데려가주고 저를 늘 공주로 만들어주니 자주 만나고 싶고 솔직히 배경이 좋은 사람이니 주변에서 누가 가로채가진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선뜻 이야기를 못 꺼낸 건 이 사람이 거절할까봐 두려워서였어요. 내가 좋아 연애는 할 수 있지만 제 집안과 직업이 그 사람에 비해서 변변치 않다 보니 막상 결혼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본다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좋은 호텔을 예약했다며 일 끝나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마침 몸도 피곤했겠다. 호텔에서 스파를 하면서 몸을 풀면 좋을 것 같아 기분 좋게 따라갔죠. 코스 요리를 먹고 난 후 따뜻한 물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고 저는 너무 놀라 정말이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결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나는 한 가정 안에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거든. 우리가 부부로 산다고 해도 지금처럼 좋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네, 놀랍게도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남자 쪽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회다 싶어 얼굴이 환해졌고 나도 꿈꿔왔던 일이라며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혼에 대한 서로의 로망이라든지 신혼여행, 아이, 육아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맙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 제가 어디를 가고 싶든 뭘 하고 싶든 뭐든지 전적으로 제 의견에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살아온 인생이 다르면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이니 오로지 제게 다 맞춰주겠다고 하면서 절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재벌가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많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저를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를 향한 많은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만큼 이 사람이 좋아지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투는 커플이 많다고 하던데 이 사람과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런 안정감까지 생기자 저는 프로포즈를 받는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프로포즈 받을 날만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받는 순간엔 갑자기 이 결혼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에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넓게 펼쳐진 바닷가에서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며 로맨틱한 이야기를 한참 늘여놓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이건 그야말로 학창시절부터 친구들과 농담으로 이야기하던 바로 그 선택지가 아니겠어요? 못생기고 말투도 뭔가 짜증나는 남자. 하지만 집안이 너무나 부자라면? 그간 성인다운 성숙한 생각으로 이 남자를 바라봤는데 이제 평생 같이 살 맞대고 이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결혼해도 괜찮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슬며시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절 분명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람의 눈에는 제가 매우 감동받아서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요. 사실 특별히 외모 때문에 고민했던 건 아니에요. 워낙에 남보기에도 질릴 정도로 유식한 척이 심하니 꼴 보기 싫다고 한다면 일단 거기에 외모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남자라면 능력이 아닐까? 내가 여태까지 이 남자를 만나온 이유가 그건데 성격이 어디 모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동안 살면서 제 스스로 딱히 속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그 순간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만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사랑할 수 있겠지.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자 하는 생각으로요. 만약에 사랑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부부는 정으로 산다 하니 이 사람과 정 붙이고 사는 건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아무튼 전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만지며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저희는 서둘러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부터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회장이면 대체 얼마나 잘 사나 하고 가는 길에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 집에 가보니 대문에서부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에다가 상상하는 건 다 있다고 말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나름 돈 좀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난생 처음으로 자존감이 확 깎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미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이런 집안에서 과연 날 며느리로 들여려고 할까 생각하니 기가 팍 죽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고요. 그때까지 저희 집도 그리 못 사는 편은 아니었기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시부모님의 집을 보는 순간 갑자기 몸이 얼어붙기까지 하더라고요. 청심환을 먹고 왔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터넷에서 그간 보았던 재벌가 며느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어로 말하며 가방끈 짧은 직구 무시하는 동서들, 시어머니의 재벌가 며느리 교육, 집안에 존재하는 엄연한 서열과 차별들, 살얼음판 걷는 듯한 분위기. 드라마 속에서 봤던 장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까지 후루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불안해서 프로포즈 받은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 재벌가 며느리, 재벌가 생활만 꾸준히 검색하면서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니 생활이 보통 살벌한 게 아니어서 자신이 없었는데 그런 저를 꾸준히 설득했던 건 예비 신랑이었어요. 자기네 집안은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고 부모님들도 전부 외국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라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저를 위로해줬거든요. 예비 신랑은 집 앞에서 얼어붙은 제 안색을 눈치채곤 부모님 다 좋으신 분들이라며 긴장 풀라는 식으로 몇 가지 농담을 던지더니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잔뜩 긴장된 얼굴로 배웠던 예비 시부모님들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예비 신랑 말 맞다나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크게 격식을 따지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농담도 잘하시고 말도 얼마나 재밌게 잘하시는지 제가 상상하던 재벌 시어머님과는 영 딴판이었고요. 그간 성형외과에서 본 어지간한 사모님들보다 훨씬 점잖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도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특별히 말은 별로 없으셨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뭔가 프리패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나니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 큰 벽 하나를 넘은 기분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것 보라며 긴장했던 저를 놀렸지만 저는 혹시나 제가 그분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며느리일까봐 너무 떨렸거든요. 특히나 예비 시부모님들은 며느리 시집살이도 안 시키실 분들인 것 같아서 더 좋았어요. 솔직히 보통의 며느리들도 시집살이를 하는 만큼 재벌가에 들어왔으니 어느 정도 시집살이는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대놓고
너희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거고 거리를 두고 존중해 줄 거라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 만난 자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나 태도는 진심 같아 보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너무나 흡족한 마음으로 어머님께 허락을 받은 사실을 말했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다니요. 그 집에서 본 것들을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엄마는 거의 감동을 하셨지요.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동네방네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친구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제가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소식에 놀라셔서 뒤로 나자빠질 지경이셨어요. 저를 조금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분들까지도요. 특히 저희 엄마 친구분 중에 자식이 변호사가 돼서 틈만 나면 제 직업을 하찮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데 글쎄 제 얘기를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선 용돈을 주시려 하시고 자기 딸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하시는 거 있죠. 푼돈 벌어서 언제 시집 가겠냐고 걱정하시던 분이 제게 요즘 딸 벌이가 시원치 않다며 부탁을 하고 있으시니 새삼 권력과 돈이 얼마나 사람을 위로 솟구치게 하는지 알게 됐네요. 아빠께선 어수선 떨지 말라고 재벌가 며느리면 그 집이 재벌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며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엄마가 너무 들떠하니 조금 가라앉히시려고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아빠 역시 내심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으로 효도할 거라곤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방문하는 날 저희 엄만 동네 분들까지 다 불러 잔치밥상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간도 좀 못 맞추셨고 요리 쪽으론 영 그래서 아빠가 대신 요리를 하시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그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셨는지 동네 분들을 모으셨고 예비 신랑을 보자마자 소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음식이 맛있을지 모르겠다며 수줍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네요. 그런데 음식이 눈앞에 있자 신랑은 원래 하던 대로 음식에 코를 박고 먹더라고요. 솔직히 엄마와 아빠가 있으니 안 그럴까도 싶었는데 습관은 여전한지 예비 신랑은 개의치 않다는 듯 평소보다 더 코를 박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내심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엄마 쪽을 봤지만 엄마는 오히려 신랑이 자기가 차린 음식을 무척 좋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신 듯 먹는 모습이 복스럽다며 밥 한 공기를 더 퍼주시더라고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듯 엄마 눈에도 그런 것 같았죠.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예비 신랑을 보며 모쪼록 모든 게 순조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이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엔 2년간 연애에 더 기다릴 것도 없다 싶어 얼마 안 있어 곧바로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걱정을 내비치셨습니다. 재벌가랑 결혼하려면 혼수니 예단이니 그런 것들은 어느 선에서 맞춰야 하지 않냐며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셨어요. 그때쯤 저는 눈이 거의 뒤집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냐며 뭔 수를 써서라도 갖출 건 갖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무리 사돈 간의 어려운 사이라고 하지만 저 하나만 시집 가면 주변 사람들 일자리 정도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버지 역시 딸 자식 기죽이는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을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먼저 와서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오셨는데 저는 이름도 모르지만 한눈에도 최고급이다 싶은 그런 승용차가 도착하더라고요. 기사님과 함께 차에서 내리시는데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그제야 뭔가 실감이 나시는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셨어요. 엄마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며 명품을 입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더니 제게 귓속말로 더 좋은 옷을 입고 왔어야 했다고 속삭이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꽉 잡아드리곤 예비 시부모님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시부모님은 첫 만남 때처럼 인자한 웃음으로 절 맞이해 주셨고 저희는 미리 약속해둔 한정식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뵈는 건 처음인지라 긴장은 되었지만 티내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쓴 것 같아요. 자리에 앉고 음식이 하나둘 나오자 시아버지께서 먼저 입술을 떼셨어요. 서로 큰 부담 없이 조촐하게 예식하고 두 아이도 소박한 집에서 출발했으면 한다고. 결혼식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요. 그 말씀에 저희 부모님의 안색이 환해지셨고 저도 편안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설사 재벌가 결혼식이니 너무 거하게 하면 어쩌나, 그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나름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는데 시아버지의 말씀으로 한결 마음을 놓으신 거지요.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적당한 농담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셨고 저희 엄마는 그 농담을 받아주시면서 서로 훈훈한 덕담이 오고 가기도 했죠.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상견례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시아버지 될 사람 먹는 모습이 좀 유별나지 않았니? 아, 그거? 저는 엄마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갈비가 나왔는데 시아버지께서 다소 조금은 개걸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드셨거든요. 예비 신랑이 집에 왔을 때야 엄마가 차려준 음식이니 그렇다 쳐도 회장님이신 시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음식을 드시니 엄만 눈에 띄게 당황해 하셨고 아빠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셨는데 제가 괜히 중간에서 민망하더라고요. 솔직히 예비 신랑이 먹는 모습이야 잘 알고 있었지만 시아버지까지 며칠 굶으신 사람처럼 그렇게 드실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와 엄만 오는 내내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면서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교양 있게 먹는 모습만 상상했다면서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아버진 그런 모습이 재벌 같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이라면서 좋아하셨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예비 신랑은 저희 부모님께 더 잘했어요. 크게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건강식품을 챙겨드리며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잘 보이고 싶다는 듬직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신랑을 마치 외아들처럼 귀하게 대하며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해도 구했다며 좋아하셨죠. 지금껏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런 환한 웃음을, 그것도 며칠씩 짓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신랑과 저희 부모님이 다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아버지가 신혼집을 해주셨다면서 핸드폰으로 집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알아보니 소박하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신 것과 달리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신혼집은 시세 30억이 넘는 집이었어요. 30억이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재벌가 시댁 생활도 안 해도 되고 순식간에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사모님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혼수니 뭐니 신경 쓰지 말라고, 가구나 가전 같은 것들은 한번 사놓으면 바꾸는 것도 일이니 아예 시댁에서 다 준비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이 몸만 들어오라는 말씀이셨죠. 다만 그래도 결혼인데 성의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냐며 예단비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귀띔을 띄워주셨어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나니 대체 예단비를 얼마나 해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시세 30억이 넘는 신혼집에 가구나 가전까지도 다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예단비를 해야 하나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론 답이 내려지지 않을 것 같아 부모님과 상의해본 결과 그래도 그쪽에서 해주는 집값이 30억인데 10% 정도는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정도면 말 나올 리도 없고 이쪽도 점잖게 체면을 차리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점잖은 금액이지 3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어요. 제가 모아둔 돈 7천에
나머지 금액은 그야말로 집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야 했지요. 오죽하면 제가 재벌가에 시집 간다고 좋아하시던 엄마가 딸 자식 시집 보내고 손가락만 빨고 살겠다고 한탄을 할 정도였죠.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 그야말로 대출에 뭐에 다 해서 생활비 유지비 정도만 빼고 친정돈을 싹 끌어모아서 3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려야 되나 싶어 좀 심란한 마음도 들었는데 사실 그 마음은 신혼집을 구경하고 나니 싹 사라졌어요. 집이 으리으리한 것은 물론 시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몸만 들어가면 되도록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이런 집에 발만 들여봐도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내가 안주인이 되어 산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 순간에는 세상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늘상 지겹도록 했던 돈 걱정 없이 앞으로 어떻게 재밌게 돈을 쓰고 살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예쁜 자식들을 낳고 알콩달콩 살 생각을 하니 로또가 한 10번은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간 남편을 두고 이리저리 재던 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평생 남편을 등에 업고 살리라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온 식구가 축배를 들며 결혼식만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예비 신랑의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지금 사고가 났다고 음주 사고를 쳐서 급하게 합의를 봐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아시면 결혼식 앞두고 무슨 사달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급하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집안이 빚을 내서 겨우 달달 긁어모은 게 3억인데 갑자기 또 5천을 어디서 구하나요? 가뜩이나 웨딩 촬영 때문에 굶느라 우울증이 올 지경이었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급하게 전화를 했겠나 싶고 이 결혼식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병원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야말로 자존심 다 구기는 일이었지만 그냥 결혼 전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5천을 송금했습니다.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5천을 송금한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히 연락되던 예비 신랑이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많이 바쁜 모양이다 하고 한 닷새를 기다려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시부모님들께도 연락을 드려봤지만 역시나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되었어요. 초기 빠른 저희 엄마가 당장 시부모님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 아빠의 차를 타고 바로 온 식구가 시부모님 집으로 달려갔더니 그 집에는 웬 외국인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그 집은 재벌집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 오면 렌트해주고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을 눈치챘어요. 급하게 결혼식을 취소하는데 진짜 무슨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죠. 아니 그것보다 이미 온 동네에 재벌가에 시집 간다고 소문을 다 내놨는데 정말 쪽은 쪽대로 다 팔려서 확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마련한 신혼집이라고 했던 거 그건 역시 풀옵션 단기 월세였고요. 대체 뭐가 눈에 씌어서 미리 이것저것 알아볼 생각조차 못했는지 진짜 한 일주일을 방바닥을 뒹구르면서 울기만 했어요.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몇 번을 더 전화했던 것 같아요. 상심이 큰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간은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빤 저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어대셨고 매일 청소를 할 만큼 깔끔하시던 엄만 상심이 정말 크셨는지 집안일도 손에서 놓은 채 누워만 계셨어요. 돈이란 돈은 다 모아서 뭐 하는 인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바쳤으니 엄마한테 머리칼에 다 쥐어 뜯겨도 뭐라 할 말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그런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정말 모든 게 제 탓 같아 마음이 더 괴롭더라고요. 또 재벌 시집 간다고 직장마저 그만두었으니 제 삶도 한편으론 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사람들이나 친구들 중에선 제 결혼이 파토났다는 소식을 듣곤 굳이 연락을 걸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어쩌다 전화를 받아도
그냥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둘러대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여 코를 박고 죽고만 싶었죠. 피하고 싶었던 처참한 현실이 받아들여지고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수렁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과 정신적 피해도 문제였지만 경찰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싹 다 진술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쇠약이 올 뻔했어요. 경찰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어요. 진술을 하면서도 경찰이 속물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식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아 경찰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대충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을 때도 물론 창피했지만 경찰 앞에서 모든 걸 진술하고 보니 정말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눈 뜨고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래도 나름 실속 차리고 스스로 똑똑한 구석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영혼이 탁 빠져나가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강물을 보는데 문득 이러다 나쁜 생각이라도 할 것 같아 급하게 집 주변에 있는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다짜고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약을 처방해달라고 했다는 것만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도 제 상태가 심각해 보이셨는지 상담 치료를 병행하자고 하셨고 그 후 저는 한동안 약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으며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곱씹어 보니 그제야 이상하다고 할 만한 점이 하나둘 생각났어요. 우선 재벌 회장 아들이 외국 유학까지 다녀왔으면 세상 좋은 건 다 경험하고 자랐을 텐데 무슨 그렇게 되도 아는 척이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그런 건 뭐가 좀 모자란 애들이 하는 짓이지 점잖은 입장에선 그러지 않잖아요. 또 먹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런데 참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러는 게 생긴 거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때는 미처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상견례 끝나고 와서 엄마도 뭔가 우습다는 듯이 먹는 모습이 유별나지 않았냐고 하던 기억도 났고요. 사실 좀 이상하게 보려면 얼마든지 징조는 많았는데 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홀라당 넘어간 거였어요. 그 인간들을 잡기까지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시간이었어요. 직장을 다시 알아보려니 기운도 안 나고 하지만 어떻게든 돈은 또 벌어야 해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놈 얼굴이 어른거려 공황 발작이 오는 바람에 죽는다고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 출발하자고 집 팔아서 이사 가자고 아빠에게 졸랐다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이 천하에 쳐죽일 인간들이 말이죠. 돈만 뺏고 말 것이지 왜 결혼식까지 진행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할 궁지에 몰아넣는지 정말 그때 마음 같아서는 어디 절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내가 미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반드시 이 인간들을 찾아내서 뼈를 씹겠다는 각오로 버텼답니다. 지금은 담담히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는지 모를 정도로 제 평생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드디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방 모텔에서 그들이 검거됐다고요. 알고 보니 이 인간들이 가족 사기단이더라고요. 친모자지간과 새아빠, 벌써 경제, 사기 이런 걸로 이미 수배가 8개나 달려있는 인간들이었고요. 한마디로 가족 전과를 다 합치면 그보다 더 많은 전과를 가진 악질들이었어요. 저한테 한 수법으로 사기친 피해자만 저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한자리에서 마주치면 민망해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았어요. 재벌가라고 속인 게 2명이고 뭐 변호사, 의사, 검사 좋은 건 다 사칭했더라고요. 피해자도 유부녀에서부터 대학생,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까지 있었고요. 다 저처럼 그놈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 사기단이 돈을 이미 어디다 빼돌렸는지 한 푼도 남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어떻게든 수사는 해준다고 했는데 저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때 제 예비 신랑이었던 인간을 만났는데 저한테는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은 아니었고 사기친 돈으로 성형을 하려다가 그만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네요. 눈앞에 경찰만 없었으면 손가락으로 입을 쫙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물론 저를 만나는 그 와중에도 누가 또 걸릴까 싶어 다른 여자들을 꾸준히 작업하고 있었고요. 그놈의 나이며 이름이며 그야말로 성별만 빼고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그 인간은 제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실실 웃더라고요. 정말 그 큰 돈을 뺏어놓고도 아무 죄책감 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속아 넘어간 니들 잘못이지 하는 표정이요. 그 당당함이 보이자 순간 저는 눈이 뒤집혔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참으려 했지만 그만 그놈의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돈 대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저를 경찰들이 붙잡아 떼어놓으려 했지만 저도 제가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장정 몇 명이 제게 달려들었는데도 제가 그놈 머리칼을 쥐고 꽤 오랫동안 안 놓아주었더라고요. 나중에야 그놈의 쥐어뜯기 머리칼들이 바닥에 수두룩한 걸 보고 알았네요. 하지만 그놈은 끝까지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실 웃을 뿐이었죠. 그런 놈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놈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또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놈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저처럼 또 피해자가 될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신데렐라 꿈은 한바탕 촌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일이니까 이렇게 심정이 절절한 거지. 만일 남의 이야기라고 들었으면 엄청 웃었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겪은 일도 제 꼴도 다 한심하네요. 돌이켜보면 다 자업자득 같기도 해요. 2년 넘게 만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매력을 찾으려고만 했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좋아했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마 사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 자세로 결혼 생활을 했더라면 시기의 문제였을 뿐 저는 언젠가는 불행해졌을 거예요.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길 분수에 넘치는 행운이나 배려가 계속될 때는 이건 사기다라고 퍼뜩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저 구름 위에라도 올라갈 듯이 헬렐레 거렸으니 어리석은 것도 죄라고 보면 할 말이 없죠 뭐. 그래도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은 좀 후련하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 전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가 됐던 결혼 사기극의 내막입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너무 짧게만 보도가 돼서 제가 겪었던 일을 자세히 적어봤어요. 물론 정확한 수사 내용이나 신상 관련한 내용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각색은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무슨 사건인지를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수사가 다 끝난 일이 아니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사건이 특정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많이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다행히 스스로를 잘 추스리고 새로운 직장에 나가며 착실히 돈을 모으고 생활을 다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얻은 교훈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눈이 멀었고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일어난 일이니 남은 생 동안은 행운과 요령은 바라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죠. 그래도 사기당한 돈이 워낙에 큰 돈이고 무엇보다 부모님 돈도 걸려있다 보니 꼭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구구절절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